우리 아이에게 수준에 딱 맞는 책을 고르는 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막 욕심 네. 때문에 애가 더 글밥도 많은 책 읽었으면 하는 생각에 막 엄마들이 막 내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전집 사지 말고 만드세요. 그 예. 챕터랑 연결이 되는 질문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책을 일단 좋아하고 하니까 정말 많이 사줬어요. 네. 그런데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이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이 시기 아이는 이거 읽어야 된다면 그 책을 샀어요. 저도 전집으로? 그랬어요. 네. 집에 전집으로 엄청 많이 샀어요. 진짜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네. 와우, 저희 남편은 열정. 모르니까. 네네. 근데 이 전집을 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전집이 우리 아이랑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집 아이들한테는 엄청 잘 읽혔다는데 네. 되게 유명한 독서 전문가가 추천했다는데 막상 가지고 와서 읽혀보니까 아닌 거. 그냥 이거 어떻게 고르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다 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중고로 사고 막 남편한테 맞아요. 거짓말해가면서 사고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낀 것과 이게 이제 접목이 되더라고요. 교실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학년으로 똑같이 배우고는 있지만 이 모든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언어 능력이라는 건 어떤 아이는 이 수준에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이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30명이 30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이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이도 저 아이한테는 추천 도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 연령별 그 추천 도서에 아직 그 수준에 안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제안한 거는 이제 남의 그런 말에 이제 그만 휘둘리자. 그만 휘둘리고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그 책을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자.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전집 어떤 게 좋냐. 추천해달라. 네. 초등학교 네네. 4학년인데 뭐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네. 따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드려요. 네.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학년별 추천 도서도 별 의미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책을 읽히셔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죠?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근데 이게 국어과 지도서에도 나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독서교육 책에도 언급이 돼 있기도 하고요. 손을 들어서 이제 5손가락 꼽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직접 고르는 거죠. 내가 이 책을 펴서 한쪽을 읽어보게 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을 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손가락이 넘어가면 한 페이지 안에 5단어가 모르는 단어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책은 어려운 거예요. 한 페이지 안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책을 사서 엄마가 줘버리면 아이는 재미가 없겠죠. 네. 내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상대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0개나 1개 이렇게 꼽는다. 그럼 이 책은 너무 쉬운 거예요. 동생한테 보여줄 만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사면 또 안 읽게 되죠. 너무 시시하니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개에서 4개 꼽는 책이다. 이렇게 네. 국가 지도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네. 제가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죠. 전집 이제 그만 사자. 네. 전 둘째 키우면서는 그래서 전집을 안 사줘 봤어요. 네. 네. 이 방송을 출판사에서 싫어하겠네요. 전집 내는 출판사에서. 미니사 이런 데 있잖아. 문학동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낙권으로 사도 네,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네, 사게 네. 되니까. 낙권으로 사실 걸 추천해요. 맞아요. 낙권으로 맞아요. 사시고 저도, 본인이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손가락 꼽기만 하면 단어만 체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친구한테 추천해 줄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책이냐, 같이 읽고 싶은 책이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또 엄마가 이제 그림도 보고 어휘도 보고 하면서 이게 너무나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거칠지 않은지 이런 거를 함께 체크를 하면 단행본을 아이가 이제 점점 고르는 눈이 생겨요. 스스로 고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책은 자기가 좋아서 고른 책이니까 끝까지 읽게 되고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책에도 전집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나만의 전집을 만들어줘라. 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책꽂이에 이렇게 둘째도 책꽂이에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이게 말하자면 얘한테는 전집인 거죠. 네. 임유진의 전집.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 70%는 본인 좋아하는 책,
나머지 30%는 엄마가 좀 읽히고 싶은 책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100%를 채우죠. 그래서 요즘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엄마가 추천하는 책은 아이가 훨씬 재밌게 잘 읽더라고요. 그 끝까지. 전집을 보면 그 아이의 특성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 그렇죠. 아이의 관심사, 네. 그 아이의 어떤 네. 뭐랄까 그런 성향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남자아이들 좋아하는 책이 있고 여자아이들 좋아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어느 시기에는 파란 옷만 입잖아요. 맞아요. 파란 옷 아니면 안 입거든요. 여자아이들도 분홍색 드레스만 좋아하고 막.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자라면서 키다리 아저씨, 빨간 머리엔 작은 아씨들 이런 책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교실에서 보면 이런 책은 남자애들 안 읽어요. 그거 읽고 있으면 너무 여자같이 보이는 여자가 거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네, 그 여자애들은 오히려 이런 책에 몰입감이 높은가 하면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책도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랑 아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남의 말 듣고 막 책 사는 그런 거 말고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시다. 방금 이제 추천드려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남자아이들은 너무 액티브하고 뭐 진득하게 책 읽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책 네.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독서 교육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어려워요. 예. 근데 진짜 확실히 저도 딸 둘 엄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읽어주면 엄청 재밌게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는 같은 동갑 남자인데 침대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읽어주고 있는데 정신없게. 근데 듣고는 있는데 계속 침대에서 뛰면서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그만 뛰라고 얘기를 하고 읽어줘야 되나 이거를 계속 읽어줘야 되나 할 정도로 액티브한 아이여가지고 확실히 남자애들에게 책 읽혀주는 게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어요.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네. 딸과 아들은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개인마다 그쵸, 좀 다 다르겠지만 다르죠. 정말 아들은 아들이다라는 느낌이 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게 저희 아들은 언제 책 읽어달라고 하냐면 자기가 막 너무 놀고 싶어요. 근데 밤늦게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이제 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럼 그때 책 읽겠다 그래요. 자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액티브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책을 읽어주면 또 옆에서 와서 듣기는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것만 해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어떤 이제 남자의 네. 어머니들 중에 그런 고민 많은 분들에게 네. 책의 내용이 있던데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남자 아이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라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 생각이. 네. 네, 그건 너무 액티브해서 아이들이 좀 진득하게 책을 못 읽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교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습관, 독서가 습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읽어요. 네, 엄청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라서 많이 읽고 남자아이라서 안 읽고 이런 거는 그냥 약간의 편견? 약간 오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변명일 수도 있고 네. 네, 오해 같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아이들에게 맞는 책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도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교실에서 봤을 때도 그랬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읽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시면 이제 학습 만화를 막 질로 사서 줘버리는 거죠. 학습 만화. 네. 그러니까 학습 만화도 꼭 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얘를 막 한꺼번에 30권을 시리즈를 딱 사줘서 네. 해버리면은 책까지 가지 않겠죠, 관심이. 네. 네. 그럼 모험 있잖아요. 모험 시리즈, 추리물, 네, 탐정 시리즈, 또 영웅, 신화 이런 건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이 네. 대체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많이 읽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이 찾죠. 그래서 요즘 뭐 엉덩이 탐정, 네. 네, 엉덩이 탐정 많이 읽잖아요. 집에 엉덩이 탐정. 엉덩이 맨날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엉덩이. 난리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풀어야 될 독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뭔가 과제를 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대체로 그런 탐정 시리즈, 모험 시리즈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도 교실에서 책 안 읽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렸던 처방은 같이 데리고 도서관에 갔어요. 네, 저희 데이트할 때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였는데 제가
만나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와라 그랬었어요. 아. 네. 도서관 와라. 그럼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당연히 도서관을 제가 책을 읽는 줄 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반은 남자애들이 우글우글했죠. 네. 걔네들 뭐 하냐? 그냥 전 일단 데려가요. 가서 앉아. 선생님은 책을 읽을 테니까 니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이제 거기서 노는 것도 한두 시간이죠. 근데 결국엔 책을 어차피 읽게 돼요. 선생님 집에 안 가니까. 그냥 앉아서 같이 읽어요. 처음에는 한 10분도 못 읽어요. 그리고 막 방방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사라지고 막. 근데 이것도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가니까. 계속.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걔네들이 정말 나중에 독서 광이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좀 특별한 분이시죠. 네,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공부 스터디 미리 해보면 조금 다른 선생님인가는 또 달라요. 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담임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 선생님 만나면서 아이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막 열심히 하고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일상을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 너무 관계 좋고 막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분이신 것 같다.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그런 자취를 봤을 때 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애들이 그냥 좋았어요. 감동.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대에 네. 갔던 건 아닌데 교생 실습 나가서 아이들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교사가 된 다음에도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했을 때 아이가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면 제가 울었어요. 속상해서. 그 정도로. 네. 나 그게 너무 서운하고 나 아직 부족하구나. 난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다 쏟아부으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데이트를 도서관으로 오라고 했죠. 아이들이랑 책 읽고 있으니까 글로 오라고. 그 당시 남자친구 분도 싫어하셨겠네. 네, 질투 났을 거 아니에요? 제자한테 저희 남편도 교사인데 본인 아이들은 잘 안 만나고 저희 반 아이들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책 딱 그 말머리 여는 말에 보면은 점심시간에 논어 읽기, 핀란드 수학 교과서 풀기 이게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반 아이들한테. 네. 아침 10분 암산하기, 셀프학습 체크리스트로 학습 습관 기르기, 10만 쪽 함께 읽기, 천자 에세이 쓰기, 단중 장기 프로젝트 학습하기, 과목별 학습 일지 쓰기, 공책 정리하기, 개념어 사전 만들기, 학급 문고 700권 읽기 이런 1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으로서 하신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 공부 잘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안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어도 못하는 애는 없다.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다른 반하고 학업 수준이 성취도가. 완전 평균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별명이 교주였었어요. 옆반 선생님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지나면서 보면 그 반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그냥 홀려 있는 것 같다고 무슨 뭐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새겨듣냐. 절대적인 신뢰인 거죠. 네. 부모님 역시도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담임하게 해달라 해서 막 100일기도 다니시는 분이 네.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저희 애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운이기도 하고 이제 진짜네요.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성향과 맞지 않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으니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워서 그쵸. 아이들과 함께 하면 부모만큼 좋은 또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좀라도 해야겠죠. 이런 선생님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김성효 선생님께 이제 그러면 2부에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읽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글쓰기는 되게 또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좀 써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써보라고 했는데
읽기는 그래도 곧잘 읽어요. 곧잘. 자기가 모르는 단어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어떻게든 읽는데 쓰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직전에 본 단어를 적는데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쓰기가 지금은 인지적인 한글 쓰기랑은 좀 다른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하고 있겠죠. 내용인 것 음.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글쓰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뭐 어. 후년에 뭐 다음에 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이런 했죠.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에요. 근데 예. 글쓰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분당에서 강의를 했을 때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독서 논술을 아이가 싫어한다. 지금 시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괜찮다.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정말 하고 싶다면 난이도를 많이 낮춰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초등 저학년이나 이렇게 어린 경우에는 글쓰기를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아이가 말을 하면 그걸 엄마가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네, 지금 이때는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표현의 욕구가 네네. 많을 때다. 그럴 때는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주옥 같은 말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어른은 진짜 쥐어 짜내도 안 나오는 말들이 이 시기 아이들은 막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언어와 네. 그 생각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근데 아. 아이 손으로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근데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쓰면 얘는 말만 많이 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네. 얘는 쫑알쫑알만 많이 해주면 작품이 남는 거죠. 그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독서 논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시기에 엄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 시기에는 엄마가 받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애들이 너무 재밌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록이라고 그 아이의 그런 어록 거 엄청 그런 거를 좀 네. 썼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귀엽고 어제는 학교에 너무 안 가서 우리 학교 이름 까먹었다. 첫째가 그 얘기하니까 둘째가 나는 애들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슬프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도 너무 재밌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에 자기들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왜 그린 거야?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면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대로만 써도 시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네. 너무 예쁘고 그런 말들을 남겨두시면 그 아이가 이거 네가 네. 한 말이고 네가 쓴 거랑 다름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커서 얼마나 네. 선물이 됐어. 맞아. 네.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정답을 말하지 네. 본인의 그런 본인만의 독특한 생각을 말하는 걸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남겨놓으셔야 되고 네. 아이들한테 계속 독려해 주셔야 돼요. "헉, 정말 재밌는 생각이다. 또 얘기해 볼래?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교실에서 옆반 선생님들 눈에는 약간 꼴통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 네. 문제 있는 애들이다 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저희 교실에서는 되게 인정받았어요. 네. 되게 재밌다. 또 해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답이 아닌 답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엄마들도 그런 일들을 자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쓰기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완성시키는 2,000자 이상의 글을 잘 쓴 이런 걸 목표로 두지 말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잘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네. 것을 하시는 거죠. 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애가 말을 안 멈춰요. 정말 그거 너무 쉴 좋은 거예요. 새도 없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핑이에요, 타이핑. 그거를 적으라고 네. 하면 저는 차라리 나가서 야근을 하고 일을 하겠어요. 정말 밤샘 일을 해도 좋으니까. 정말 그 쉴 말도 수 없어요. 줄어요. 네. 네, 줍니다.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줄겠죠. 네. 줄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물어봐야 대답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맞아요. 그럴 것 사춘기를 같긴 지나는 해요. 아이들도 말이 많았던 아이들은 오히려 수월하게 가요. 네. 네, 자기 표현을 찾고 하니까. 근데 말이 없어지면 엄마 힘들어요. 네. 길게 보신다면 지금 말 많이 하는 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글쓰기가 진짜 좋은 게 글쓰기가 진짜 좋은 게 그 사고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되게 미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강의할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르단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중동 지역에 한글 학교라고 이렇게 야학처럼 한글을 가르치는 교민 자녀에게 한글과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근데 강의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30년 가까이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은 미안하다 말을 안 한다. 왜 미안하다 말을 안 해서 싸움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특히 요즘 한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너무 미숙하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는 미안하다를 안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라고 약간 충격받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거는 교민들의 눈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이 국내에 있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아이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식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감정 표현 네. 미숙하다고.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되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네. 본인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고 나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기분 나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저 아이가 나한테 부당한 걸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쟤한테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절을 못해요. 잘 사는 애가. 잘 사는 애가. 아니 뭐 애들 눈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애니까 네. 보면은 왜 거절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친절한 것과 단호한 거절을 그 사이를 아이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 경계를 아이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반응을 못 하거든요. 오히려 네. 자기 자존감을 다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글쓰기 파트에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발달을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한 중학년 이상만 가도 감정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제가 미워? 그런데 좋아. 복합적인 그런. 쟤랑 놀기 싫어? 그런데 같이 놀고도 싶어. 이런 게 아이들 내면에서는 엄청 복잡하게 되게 분화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또는 기분이 좋다를 알지 기분이 나쁘면서도 왜 이 아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이거를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도록. 근데 이 과정을 말로 물어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이 스스로 이런 말로 이렇게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써보게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의 감정과 생각과 어떤 부분이 화가 났고 어떤 부분이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아이를 용서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말로 간단하게 나눠보고 그리고 글로도 써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글로도 써보면서 감정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죠. 네. 제가 교실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본인 감정을 깨닫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났고 사실 또 이 아이가 다시 화해하자고 말했을 때 마음이 어느 부분이 누그러졌고 어느 부분은 인정을 못했다. 이게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네가 찬찬히 이걸 돌아보니까 어떠니? 그러면 아 내가 아까 이래 해서 아까 화가 나서 걔를 때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결코 사소하게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봐요. 아이들 사이에서의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하는 사이에는 계속 발생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무작정 참는다거나 착한 아이는 예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자기 감정을 억누른다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그냥 참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자존감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 아이가 다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글쓰기가. 그래서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나는 어땠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였고 나는 어느 부분에 속상했는지를 쭉 말로 나눠보고 또 글로 써보고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면 풀어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른 화해해 빨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나는 아직 앙금이 남았거든요. 그럼 그게 앙금이 남은 상태로 걔랑 손을 잡아? 그럼 사실 잡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들도 네. 여전히 그 굴레를 못 벗어난 성인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되게 좀 착한 아이 콤플렉스, 좋은 친구 콤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도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는 네. 이런 일들을 저는 거의 뭐 30 되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아왔거든요. 근데 저도 좀 달라진 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블로그에 이렇게 막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표현하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근데 그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고 좀 습관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네요.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 보면. 네.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엄마도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직업이 교사인데 교사인 나도 힘든데 일반 그냥 평범한 네.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지 않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사춘기 아이들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순탄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글로 써보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 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우울함을 느끼는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읽었는데 글쓰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네.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글로라도 내가 뭘 느끼는지 어른들도 아이들도 네. 같이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